저는 올해 78살 평생을 함께 살아온 아내와 조용히 노년을 맞이하고 있는 평범한 노인입니다. 제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 전해질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누군가 들어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제 마음은 위로를 받을 것 같아 이렇게 용기를 냅니다. 저는 아내와 반세기 넘게 함께 살아왔습니다. 우리 둘이 처음 만난 건 20살 갓 넘긴 시절이었지요. 당시 저는 시골 장터에서 우연히 아내를 처음 보았습니다. 긴 머리를 단정히 따내리고 수줍게 웃던 그 모습이 제 눈앞에 아직도 선합니다. 저는 그때부터 아내를 마음속으로 품었고 결국 아내는 제 아내가 되어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함께한 세월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돈이 없어서 신혼집 방세도 못 내던 날들, 쌀이 떨어져 보리죽으로 끼니를 때우던 날들, 그래도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웃었습니다. 그렇게 살아내니 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를 낳던 날, 아내는 고통 속에서도 제 손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의 온기를 잊지 못합니다. 그 순간 저는 다짐했지요. 이 여자를 평생 지켜주겠다. 무엇이 있어도. 그런데 인생은 마음먹은 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젊은 날 저는 아내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습니다. 제 입으로 고백하기 부끄럽지만 그때 저는 술과 외로움에 휩쓸려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잠시 다른 여인에게 눈길을 주었던 겁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알지 못했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죄책감을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고 그 후로는 오직 아내만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자라고 손주까지 보는 나이가 되자 저는 안도했습니다. 이제는 아내와 함께 조용히 늙어가면 되겠구나. 그렇게 믿었지요. 하지만 몇 해 전부터 아내가 조금씩 이상해졌습니다. 반찬에 소금을 2번 넣어 음식이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짜다든지 늘 하던 기도를 잊고 멍하니 앉아 있다든지. 처음에는 그저 나이 드니 건망증이 심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늙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깜빡깜빡하고 안경을 어디 두었는지 기억 못하고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증상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약속을 잊고 며칠 전 나눈 대화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손주 이름을 부르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다. 결국 병원을 찾았고 의사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치매 초기 단계입니다.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 한마디에 제 귀가 멍해졌습니다. 치매라니, 준비하라니 무슨 뜻입니까? 제 아내가, 제 전부인 아내가 이제 제 앞에서 천천히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까? 저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에이, 우리 아내는 아직 멀쩡합니다. 그냥 깜빡한 거겠지요. 하지만 제 마음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는 제 옆에서 아무렇지 않게 창밖을 바라보며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평범해서 오히려 더 잔인했습니다. 언젠가는 저 모습조차 잃어버릴 것이라는 사실이 뼈를 깎듯이 아팠습니다. 그 후로 아내는 점점 기억을 잃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이름, 다음에는 장소, 그리고 마침내 제 얼굴마저 잊어버렸습니다. 하루는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누구세요? 그 순간 저는 바닥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제 아내가 저를 알아보지 못하다니. 제 가슴은 찢겨 나갔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잠든 병실 옆에서 저는 오랫동안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마의 주름, 세월의 바랜 손, 제가 사랑한 모든 흔적이 그대로 있는데 왜 아내의 마음속에서는 제가 지워져 가는 걸까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함께했던 추억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첫 만남, 결혼식 날, 아이의 울음소리, 함께 걸었던 시골길, 장마철에 서로 우산도 없이 뛰어가며 웃던 기억.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이 제 기억 속에만 남아있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을 만큼 슬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중얼거렸습니다. 내 남편은 다른 여자와 있는 걸 내가 봤어.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치매로 뒤섞인 기억 속에서 흘린 말이었지만 그건 진실이었습니다. 젊은 날 저의 잘못, 제 과오. 아내는 알고 있었던 걸까요? 평생 모른 척하며 묻어두고 살았던 걸까요? 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죄책감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그때 나를 용서하지 못했는데 그냥 침묵했을 뿐이었구나. 그 생각에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아내를 바라보는 게 괴로웠습니다. 아내가 나를 못 알아보는 것도 아프지만 아내가 남긴 그 한마디가 내 심장을 매일 후벼 팠습니다. 병원 복도를 혼자 걸으며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왜 그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아내는 평생 알고 있으면서도 침묵한 걸까? 그렇다면 아내의 마음은 어떤 지옥이었을까? 저는 죄책감에 잠 못 이루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저를 낯선 사람처럼 바라보고 있었지만 뜻밖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 이제 나랑 끝까지 같이 있어줄 거죠? 그 순간 저는 눈물을 쏟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는 모든 걸 잊어가고 있었지만 단 하나, 내 곁에 내가 있다는 사실만은 본능처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기억이 사라져도, 언어가 사라져도 결국 남는 건 사랑이라는 것을. 나는 아내의 손을 잡고 있는 동안에도 마음 한쪽에선 오래전에 덮어둔 상자가 덜거덕 소리를 내며 열리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내 남편이 다른 여자와 있는 걸 내가 봤다는 아내의 중얼거림은 치매로 뒤섞인 기억 속에서 튀어나온 말일지라도 내게는 생생한 칼날이었고, 나는 침대 막 금속 난간의 차가움을 손끝으로 느끼며 지난날의 한 장면을 끝없이 되감았다. 그날 밤 비가 흩뿌리던 정류장, 술기운에 빌려 잠시 어리석었던 나, 그리고 우연히 스친 그림자 같은 여인의 얼굴. 아무 일 없었다고 스스로를 속이며 집으로 돌아와 젖은 양말을 벗던 젊은 날의 나. 아내는 그날 밤 말이 없었지만 내 손에서 젖은 양말을 받아 빨래통에 조용히 넣고는 내 이마에 손을 얹어 감기 들겠다 하고 한마디를 남겼다. 그 침묵이 사실은 얼마나 무거운 것이었는지를 나는 이제서야 안다. 의사 선생은 CT와 MMSE 점수를 차분하게 설명했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귀 안쪽에서는 치매라는 두 글자만 둔탁한 북소리처럼 반복해서 울렸다. 집으로 돌아오면 아내는 가끔 싱크대 서랍을 열어 숟가락 대신 가위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곤 했고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했으며 한밤중엔 현관문을 열려 했다. 내가 등 뒤에서 가만히 하나? 어디가? 하고 낮게 물으면 아내는 잠결의 아이처럼 엄마가 기다려, 시장 장 보러 같이 가자고 하고 중얼거렸다. 나는 밤마다 현관문에 걸쇠를 하나 더 달았고 햇빛이 길게 거실 바닥을 긋는 오후가 오면 아내를 손잡고 동네를 천천히 걸었다. 포도나무가 아담하게 늘어진 담장, 오래된 가게 앞 고무 대야에서 반짝이는 미나리, 제비가 전깃줄 위에서 떠들듯 지저귀는 소리, 이런 것들이 아내의 눈에 오래 머물면 좋겠다고 나는 매번 바라면서도 표정 뒤편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는 듯한 그 눈빛을 볼 때마다 가슴이 내려앉았다. 재활치료실에서는 커다란 퍼즐을 맞추는 시간이 있었는데 아내는 모서리 조각을 집어들고 한참을 쓰다듬다가 내게 건네며 이건 집 모퉁이 같네, 겨울마다 바람 들어오던 하고 웃었고 그 웃음은 분명 내 아내의 것이었지만 끝자락이 보풀처럼 일어나 금방이라도 흐려질 것만 같았다. 나는 그 순간마다 속으로 다짐했다. 끝까지 같이 있어 줄게. 내가 나를 잊어도 나는 널 잊지 않을게. 그러나 다짐과는 별개로 마음 깊숙이선 아내의 그 한마디가 계속 자라났다. 내 남편을 다른 여자와 있는 걸 봤다. 혹시 정말로 그날 우산을 들고 서 있던 아내가 골목 모퉁이에서 우리를 보았던 것은 아닐까? 나는 며칠 밤을 뒤척이다가 결국 오래된 수첩을 꺼내 한 장 한 장 넘겼다. 거기엔 젊은 날의 알바 시간표, 아이들 예방접종 스티커, 장바구니 목록 사이에 삐딱하게 끼워진 작은 사진이 한 장 있었는데 흐릿한 버스 정류장,
우산 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그리고 내 어깨 너머로 얼핏 보이는 누군가의 발목, 지독하게 애매한, 그러나 내 죄책감을 충분히 깨울 만큼 선명한 조각이었다. 다음 날 나는 오래전 그 여인과 일하던 공장 근처를 일부러 지나가 보았다. 재개발로 반쯤 허물어진 벽, 녹슨 철문 같은 자리에 다른 카페가 들어선 거리, 그 어느 곳에서도 답은 나오지 않았다. 돌아오는 길에 슈퍼에서 우유와 바나나를 사며 주인 아주머니에게 "우리 집 사람 요새 좀 깜빡해요" 하고 넌지시 말을 꺼내자 아주머니는 잠시 카운터 위에 계산기를 멈추고 내 얼굴을 뚫어지게 보더니 "아이고 아저씨, 그럴 땐 옛날 사진 보여주고 노래 같이 부르면 조금 돌아오더라고요" 하고 조언을 건넸다. 나는 그날 밤 결혼식 사진과 아이들 돌잔치, 시골집 마당, 장독대 앞에 서서 웃던 아내의 사진들을 꺼내 식탁 위에 펼쳐놓았다. 아내는 첫 장에서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두 번째 장에서 갑자기 손을 뻗어 사진 속 자기의 치마자락을 쓸 듯 문질렀다. "이 치마 엄마가 물들여준 쪽빛이라고." 그러고는 나를 잠시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아주 짧게, 그러나 분명히 나를 통과했다. 나는 그 찰나에 울컥해 "그래, 그거 당신이 그렇게 아끼던 거였지" 하고 대답했고, 아내는 곧 다시 눈빛이 흐려졌지만 찻잔을 내게 밀어 "따뜻한 거 하나만" 하고 조용히 부탁했다. 그 부탁이 고맙고 짠해서 나는 유자차에 꿀을 조금 더 넣었다. 복도 끝에서는 야간 간호사의 신발 소리가 똑딱똑딱 일정하게 울렸고, 창밖에는 비가 조금씩 굵어졌다. 빗소리가 나를 젊은 시절 그 밤으로 데려갔다. 비 내리던 정류장 가로등 아래 그녀의 발목에 감긴 얇은 시계줄. 나는 악몽처럼 그 장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다가 결국 결심을 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과거를 정면으로 마주보자. 그래서 나는 아내의 오래된 친구인 윤정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내가 가장 마음을 터놓던 사람. 동창회 사진 속에서도 늘 내 아내 옆에 있던 이름. 윤정 씨는 병실로 찾아와 조용히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고는 한참을 아내의 손을 쓰다듬었다. 아내는 윤정 씨를 보며 "너는 동무라고 더듬더듬 말했고, 윤정 씨는 웃다가도 눈가가 금세 젖었다. 아내가 잠들자 나는 윤정 씨에게 물었다. "혹시 오래전에 내가 잘못했던 일 당신은 아나?" 윤정 씨는 잠시 말이 없었고 내 쪽을 똑바로 바라보며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내 아내가 봤지. 비 그치던 날 정류장 우산 하나에 둘이 서 있던 거. 근데 그 다음 장면은 너만 알아." "그 다음?" "내가 그 여인 손을 놓고 뛰었어. 집으로 젖은 양말로 미끄러지며 현관에 들어오더니 무릎 꿇고 울었어. 내가 바보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나는 숨을 삼켰다. 그 장면은 내 기억 속에서 늘 흐릿했지만 윤정 씨 입에서 또렷하게 말을 입었다. "그걸 누가?" "내 아내가 내게 말했어. 저 사람 또 가지 않게 내가 붙들어야지. 내 집을 지켜야지" 하고, 그러고는 그날 밤 내 양말을 빨고 바람 빠진 창문에 담요를 덧대고 너를 이불 속으로 눕히고 다음 날 새벽에 같이 장 보러 갔어. 그게 너희 둘만의 약속이었지. 말 없는 약속. 내 어깨에서 못 박힌 무언가가 뽑혀 나가는 소리에 가깝게 가슴이 저릿했다. 그럼 아내는 알고도, 응, 알고도 묻어줬어. 다만 잊은 건 아니었어. 가끔 너 술에 취해 늦게 오면 그날 비 냄새를 생각했겠지. 그게 마음에 작은 돌처럼 남아있게 마련이야. 근데 말이야, 지금 내 아내가 치매라고 해서 그 돌만 남아있는 건 아니야. 더 큰 것, 더 오래된 것, 너희 둘이 세워 올린 집, 그게 남아있어. 그날 밤 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내 침상 곁 의자에서 고개를 떨구고 있자니 아내가 조용히 내 무릎 위로 손을 올렸다. 나는 화들짝 놀라 얼굴을 들었고, 아내는 어딘가 먼 곳을 보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양말 젖었지?" 하고 속삭였다. 나는 그 말에 들켜버린 아이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응, 그날 젖었지. 미안했어. 그리고 고마웠어." 아내는 눈을 감았지만 입가에 미묘한 곡선이 스쳤다. 다음 날 의사는 약 조정과 인지 자극을 더하자고 했고,
나는 보호자 교육을 다시 들었다. 일과표를 짜고 위험 물건을 치우고 낯선 환경을 줄이고 무엇보다 정정당당히 설득하려 하지 말 것, 당신의 현실을 아내에게 강요하지 말 것, 감정에 먼저 공감할 것이라는 문장을 노트 첫 장에 굵은 글씨로 옮겨 적었다. 집에 돌아와 우리는 거실 벽에 큰 달력을 붙이고 아침마다 스티커를 한 장씩 붙였다. 빨간 스티커는 함께 산책, 노란 스티커는 사진 보기, 파란 스티커는 노래 부르기. 아내는 스티커를 붙이는 일을 유난히 좋아했다. 손끝으로 조심스레 떼어내고 나를 올려다보며 이건 너, 응, 나, 이건 나, 응, 너. 그렇게 우리는 매일 서로를 확인했다. 어느 저녁 텔레비전에서 옛가요 프로그램이 흘러나오고 가수의 반짝이는 드레스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아내는 갑자기 소파에서 일어나 내 손을 잡고 춤추자 했다. 우리의 발걸음은 서툴렀고 소파 모서리에 내 발가락이 찌기도 했지만 아내는 깔깔 웃으며 내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그 순간 나는 생각했다. 기억이 흔들려도 몸이 기억하는 것이 있구나. 사랑을 오래 한 몸은 사랑의 자세를 알고 있구나. 그러나 밤이 깊어질수록 아내의 해지는 시간도 빨라졌다. 해질녘이면 불안이 치솟아 현관을 열려하고 집안을 빙글빙글 돌다가 창가에 서서 엄마가, 학교가, 시장에, 어떤 날은 아이를 찾았다. 아기 울잖아. 젖병 좀. 우리 아이들은 다 자라 출가했건만 나는 말하지 않았다. 대신 젖병 모양 유리컵에 따뜻한 우유를 따라 여기 아기가 좋아하는 우유 하고 건넸다. 아내는 조용히 한 모금 마시고 내 팔에 머리를 기대었다. 그날 밤 나는 마지막 상자를 열기로 마음먹었다. 오래된 책장 맨 위 새하얀 상자에 담긴 아내의 수첩. 거기서 나는 뜻밖의 봉투를 발견했다. 봉투 앞면에는 비 오던 날의 약속이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손이 떨렸다. 봉투 안에는 짧은 편지가 있었다. 그날 당신이 돌아와 울던 밤 나는 우리 집을 지키자고 결심했어요. 당신이 다시는 비 속에 서 있지 않게. 그래서 나는 물들인 쪽빛 치마를 입고 젖은 양말을 빨고 바람이 새던 창문을 막았어요. 그게 내 용서이고 내 사랑이에요. 우리는 가끔 넘어지겠지만 당신은 나와 함께 걸어줄 거죠? 나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소리 없이 울었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내게 빗소리 나는 어플을 켜달라고 했다. 라디오처럼 작은 빗소리. 아내는 한동안 눈을 감고 듣더니 천천히 눈을 떠 나를 보고 물었다. 약속 지켰어? 나는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응, 지켰어. 앞으로도 지킬 거야. 그날 이후 나는 내 죄책감 뒤에 숨어버리지 않기로 했다. 그 짐을 조용히 제자리로 내려놓고 지금 눈앞에 아내를 보살피기로. 우리가 같이 먹는 아침 죽의 온도, 함께 걷는 보폭, 손을 잡는 압력, 이름을 부르는 횟수, 그 모든 자잘한 것들로 사랑을 다시 쌓기로. 병원에서는 가끔 아내에게 낯선 격양이 찾아왔고 나는 그럴 때면 창문을 살짝 열어 공기를 바꿨다. 봄이 오자 라일락 향이 복도 끝을 지나 병실 안까지 스며들었다. 아내는 그 향을 맡으며 학교 담장, 라일락, 체육복, 내 땀내 하고 웃었다. 나는 장난스레 겨드랑이를 맡기는 신용을 하며 그때도 내가 땀났지? 하고 물었고 아내는 대답 대신 내 손등을 토닥였다. 산책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김노인은 내 어깨를 툭 치며 자네 참 장하다. 자네 부인은 행복한 사람이야? 하고 말했다. 나는 그 말에 마음이 뜨끔했다. 과연 그럴까? 나는 아내의 젖은 양말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그날 이후 제대로 용서를 받았을까? 그러나 어느 저녁 노을이 거실 바닥을 붉게 칠하던 때 아내가 불쑥 내 이름을 불렀다. 분명히 또렷하게. 현수야. 나는 얼어붙은 사람처럼 그녀를 바라봤다. 아내는 자신도 놀란 듯 입술을 살짝 벌리고 나를 오래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말을 이었다. 약속 지키자. 나는 그 말의 무게를 온몸으로 받아냈다. 그것은 과거를 끌어오는 갈고리가 아니라
앞으로를 함께 묶는 리본이었다. 그날 밤 나는 달력을 펼쳐 빨간 스티커를 2장 붙였다. 함께 산책, 함께 사진 보기, 그리고 파란 스티커를 하나 더. 함께 조용히 비 소리 듣기. 비로소 나는 알았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잃어버린 기억의 목록이 아니라 함께 꾸릴 작은 의식들의 연속이라는 것을. 치매는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 가지만 우리가 매일같이 만들어 올리는 따뜻한 습관들까지 가져갈 수는 없다는 것을. 나는 가끔 윤정 씨와 차를 마시며 아내의 옛 이야기를 한 줌씩 더 배우곤 했다. 아내가 좋아하던 국수집, 장날이면 꼭 사던 누런 달고나, 아이들 재우고 베란다에 나와 별을 세던 밤, 그런 이야기들을 나는 새 필통에 연필을 꽂듯 하나씩 내 가슴 서랍에 단정히 정리해 넣었다. 아내가 이름을 잊어도, 오늘은 남편이 아니라 선생님이라고 불러도 나는 서랍에서 맞는 기억을 꺼내 그날의 우리를 살짝 얹었다. 그래, 선생님이 오늘은 국어를 가르칠게. 자, 이 글자 읽어볼까? 사랑? 아내는 혀끝으로 랑의 울림을 오래 굴렸다. 사랑? 그리고 웃었다. 나는 그 웃음에 내 모든 과거를 맡기기로 했다. 비 오던 밤도, 젖은 양말도, 우산 아래 잠깐의 어리석음도, 그것들을 지나서도 우리가 여기까지 왔음을, 우리가 이제부터도 함께 걸을 수 있음을, 언젠가 아내가 나를 더 이상 한 번도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오더라도 나는 아내가 손끝으로 기억하는 온기가 되리라 다짐했다. 아침 햇살이 얇은 커튼을 통해 방 안에 퍼질 때 아내가 먼저 깨어 내 손을 더듬어 찾아오면 나는 그 손을 잡고 말한다.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그 말은 아내에게 하는 말이면서 동시에 과거의 나에게, 비 내리던 정류장에 서 있던 어리석은 청년에게, 젖은 양말 앞에서 울던 가장에게, 죄책감 속에 몸을 웅크리던 노인에게 하는 말이다. 여기 있어. 내가 지키려던 집, 내가 지키려 하다 다친 마음, 이제 우리가 함께 지킨다. 그리고 나는 한 장 더 파란 스티커를 붙인다. 함께 오늘을 산다. 그것이 우리 부부가 치매라는 긴 터널 한가운데서 발견한 반전이자 결말이었다. 기억이 지워져도 사랑은 새로 써진다는, 어제의 잘못이 오늘의 다짐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젖은 양말을 빨아 말리듯 마음도 말릴 수 있다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울고 웃는 우리네 사람 사는 이야기를 끝없이 이어갈 수 있다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다는. 당신도 언젠가 비 오던 날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면 너무 멀리 돌아가지 말고 지금 이 순간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으라고. 나처럼, 내 아내처럼 그렇게 말해주고 싶다.